너무 부러운 소개 감사합니다. 고등과학원의 윤상웅이라고 합니다. 저희 4일 동안, 여름학교의 이제 핵심적인 토픽이 되는 디노이징 디퓨전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에 대해서, 하이 레벨에서 정성적으로, 그리고 또 최대한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게, 일단 준비를 해봤고요. 준비를 하고 보니까 좀 너무 수학적인 디테일을 숨기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제 나머지 연사분께서 제가 부족한 부분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프로바빌리스틱 모델링과 프로바빌리스틱 머신러닝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오버뷰하고, 여기서부터 어떤 모티베이션을 받아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있는 주제로서 프로바빌리스틱 모델링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하고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바빌리스틱 모델링 혹은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혹은 제너러티브 모델링이라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이 태스크는 우리에게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유한한 개수의 데이터 포인트밖에 없을 때 이것으로부터 이 데이터들을 만들어낸 확률 분포 함수 혹은 확률 밀도 함수를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 데이터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어떤 확률 분포인데 그 분포를 우리가 모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프로바빌리스틱 모델 혹은 프로바빌리스틱 모델링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사실은 머신러닝과 통계학의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AI의 이제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서 요것의 이제 재미와 의미를 또 나누는 것이 오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프로바빌리스틱 머신러닝 그리고 프로바빌리스틱 모델링이 엄청나게 많은 응용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가장 잘 아실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데이터들과 트레이닝 데이터와 비슷한 확률 분포를 따르는 새로운 샘플을 생성해내는 건데요. 최근 한 10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진보가 있었고 이제 멋있는 이미지를 생성해내거나 아니면 그럴듯한 글 그리고 그럴듯할 뿐만 아니라 이제 유용하거나 정확한 글을 생성해내는 작업들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 나아가서 로봇을 제어하거나 자율주행차를 제어하는 종류의 테스트에까지 이런 확률 모델링이 잘 적용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자리에는 이제 학부생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미래 이제 훌륭한 연구자가 되실 꿈나무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프로바빌리스틱 어프로치, 머신러닝을 위한 확률론적인 접근 방법을 홍보하기 위한 목표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왜 확률론적인 머신러닝을 배워야 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머신러닝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이런 프로바빌리스틱 모델링의 문제로 이제 표현되거나 환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슈퍼바이즈드 러닝, 감독학습의 경우에도 사실 Y가 인풋 X가 주어져 있을 때 내가 맞추고자 하는 타겟 변수의 확률, 조건부 확률을 모델링하는 태스크라고 할 수 있고 방금 보여드린 새로운 샘플들을 생성해내는 것도 이렇게 확률 분포에서 샘플링하는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마 강화학습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강화학습의 경우에도 이제 나의 폴리시를 확률 스토캐스틱 폴리시라고 보게 되면은 이 확률 분포를 최적화하는 그런 종류의 이제 확률론적인 문제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머신러닝의 거의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확률론적인 세팅으로 환원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툴 중에서 이제 오늘 다루게 될 디퓨전 모델이 가장 최신의 가장 흥미로운 여러 가지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또 이제 프로바빌리스틱 머신러닝을 배워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약간 컨트로버시할 수도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이제 머신러닝과 AI에서 가장 이제 성공적인 패러다임 중에 하나였고 초기에 인공지능을 구현하고자 하는 아주 초창기, 그러니까 이제 60년, 80년 이럴 때 어프로치들에서는 뭔가
서치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지식을 이제 하드 코딩해서 룰 베이스드로 이렇게 그런 룰을 촘촘하게 넣으려고 하는 접근 방법들이 많았는데, 아주 성공적이진 못했고, 그래서 이제 AI 윈터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아마 요 시점쯤 살고 있을 것 같은데, 최근 10년, 20년 동안 목도했던 이제 수많은 성공의 그 비결에는 이제 우리가 관측하는 데이터들의 확률론적으로 모델링을 한다라는 어떤 접근 방법이 이제 깔려 있으면서 이런 대성공의 가도에 접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모든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확률론적으로 작동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도 거의 대부분 데이터가 확률 분포에서 생성되었다라는 가정을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확률적인 머신러닝의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은 이제 보시는 이미지는 이제 달리3로 최근에 이제 그 챗GPT에 연동이 됐던 달리3로 그린 멋있는 이미지인데 만든 밈인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 아까 보셨던 AI 윈터가 또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우리가 모두 많이 했지만 여전히 그 매년 새로운 이런 브레이크스루가 나오면서 이제 대중들의 AI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이제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관심을 가속화하는 쌍두마차에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마리의 말이 있는데 하나가 요즘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을 빼놓을 수 없겠고 다른 하나가 오늘 다룰 디퓨전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디퓨전 모델의 그런 어떤 이론적인 재미와 이런 거를 뭐 반갑게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지금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에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그런 토픽을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4일 동안 다룰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런 프로바빌리스틱 모델링의 그 내용으로 조금 들어가서요. 이제 보시는 이미지들은 굉장히 사실적인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접 사진으로 찍었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미지들인데 이것이 전부 그 디퓨전 모델로부터 생성된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정말로 이게 사진에 AI가 만들었다, AI가 만들었다 아니다라는 걸 맞긴 해야 되는 그런 주장들에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작업은 사실 디퓨전 모델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제 이 확률론적인 머신러닝이 연구되어 오면서 최근 10년 동안 많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알고리즘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하고 생생하고 리얼리스틱한 사진들을 생성하는 작업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 이제 생성 모델들의 이제 공통적인 구조가 있는데요. 이제 모든 모델이 당연히 여기에 맞아 들어간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딥러닝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델의 상당 부분은 이러한 구조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보시는 그림은 만약에 수업 같은 데서 접하셨다면은 이제 프로바빌리스틱 그래피컬 모델이라고 하는 구조인데 모르시더라도 이제 충분히 이해는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노드 Z가 이제 변수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샘플을 만들기 쉬운,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난수를 생성하기 쉬운 어떤 분포를 하나 생각합니다. 보통 많은 경우에 이제 가우시안 랜덤 변수, 가우시안 랜덤 노이즈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어떤 비선형적인 그리고 파라미터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함수를 통과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샘플을 생성해내게 됩니다. 이제 이런 구조로 모델을 주로 구성을 저희가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샘플을 알고 있는 분포에서 먼저 쉽게 생성한 다음에 비선형 함수를 통해서 변환을 시킨다, 이런 접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선형 변환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학습 데이터로부터 이제 잘 최적화해서 찾아내는 접근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디퓨전 모델이 이제 등장하기 전에 역시 성공적이었던, 그리고 디퓨전 모델 지금 벤치마크를 하면은 디퓨전 모델보다 부족할 수 있지만 어떤 도메인에 대해서는 사실 디퓨전 모델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마 친숙하실 것 같은데요.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럴 네트워크, 그다음에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 노멀라이징 플로우, 이런 알고리즘들이 위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이제 샘플을 생성하는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들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랜덤
가우시안 랜덤 배리어블을 생성한 다음에 비선형 변화, 디코더라고도 부르고 제너레이터라고도 부르고 여기서는 플로우라고 부르게 되는데 뭐 이름이 다르지만 어쨌든 비선형 변환을 딥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서 이제 샘플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제 요런 구조로부터 모티베이션을 받아서 요런 구조 안에서 이제 오늘의 주제인 디노이징 디퓨전 프로바빌리티 모델을 이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기니까 줄여서 DDPM이라고 하는 이제 알고리즘의 하이레벨 철학과 이제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이 왜 잘 되는지, 여기에 이제 또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나누는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디노이징 디퓨전 프로바빌리티 모델은 뉴립스 2020년에 요 페이퍼에서 제안이 되었고, 요 페이퍼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 수학적인 얼개는 2015년에 ICML 페이퍼인 요 솔 딕스타인 앳 알의 논문에서 이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호의 DDPM 논문에 있는 피겨들이 오른쪽에 보여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선명하고 다양하고 그 퀄리티가 좋은 아주 디테일이 선명하게 살아있는 그런 사진들을 생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될 거고요. 그 전에 알고리즘들하고 잠깐 비교를 해보면은 2016년이면 아주 그렇게 먼 과거가 아닌데도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잘하던 노멀라이징 플로우인 글로우의 샘플을 보면은 확실히 저 당시에는 저도 2010년에 이걸 봤을 때는 정말 너무 선명하고 잘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디퓨전 모델의 샘플을 보다가 이걸 보니까 이제 어딘가 엉성한 느낌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배경이 뭉개져 있고 여기 머리카락을 그리다가 말았고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다음에 스타일겐을 거쳐서 스타일겐도 그러니까 겐 종류의 알고리즘들도 굉장히 이제 좋은 성능을 많이 보여주고 했지만 이제 2021년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페이퍼가 나옴으로써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오늘 소개해드릴 디퓨전 모델로 이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디퓨전 모델이 이 겐 모델들 당시에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라고 인정되고 있던 겐 모델을 이미지 생성 태스크에서 이겼다라는 그런 도발적인 제목의 페이퍼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모델의 이제 작동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도 들어있듯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결국 디퓨전일 텐데요. 디퓨전의 이제 뭐 사전적인 정의 혹은 물리학적인 정의를 살펴보면은 여기 다운표친 부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디퓨전, 확산 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 예를 들면 뭐 그게 물질의 농도일 수도 있고, 이거 열일 수도 있고, 어떤 양이 그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자발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현상이다라는 게 이제 어떤 과학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DDPM은 이 어떤 물리학적인 이 원리를 확률 모형을 만드는데 사용한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투명한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은 잉크가 자발적으로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전체 비커를 다 채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 그 분자나 원자 단위로 관찰을 하게 되면은 이 분자들이 각자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결과 이렇게 전체 공간을 꽉 채우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퓨전이라는 현상을 이제 데이터를 모델링 하는데 적용할 거니까 프로바빌리스틱 머신러닝에서는 항상 데이터가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데이터의 확률 분포가 어떻게 디퓨전 되는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단순한 디퓨전 현상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이제 계속해서 더해주는 그런 종류의 디퓨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단순한 형태의 디퓨전일 거고, 이제 물리학에서는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부르는 게 될 텐데, 그래서 t가 제로, 시작하는 시점에 확률 분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점들이 이제 아래쪽에 있는 디퓨전 식에 따라서 계속해서 가우시안 노이즈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어떻게
퍼져나가는 점들의 분포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확률 분포가 점점 옆으로 퍼져서 이렇게 납작해져 가겠죠. 그리고 이 점이 만약에 이 분포가 우리가 보통 관심 있는 거는 뭐 이미지에 보통 관심이 제일 많고 이제 시각적으로 보기도 좋기 때문에 항상 같이 보여드릴 텐데 이미지에도 이런 식의 확산 과정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노이즈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디퓨전 프로세스가 이제 제일 단순하고 뭐 이해하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디퓨전 프로세스를 계속 반복해서 시간을 무한대로 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답을 바라고 여쭤본 건 아니었지만 이제 t가 무한대로 될 때까지 계속해서 가우시안 노이즈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노이즈가 커지고 커져가기만 하니까 사실 이제 베리언스가 무한대로 가는 건데 어쨌거나 이 점들이 계속해서 좌우로 멀리 퍼져가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로 모델링을 하거나 특히 머신러닝에서 뭔가를 다룰 때 뭔가 무한대로 이렇게 커지는 거는 굉장히 다루기도 어렵고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디퓨전은 우리가 확률 분포를 모델링할 때 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퓨전이 자연계에서는 제일 많이 발생하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그 디퓨전 프로세스를 뭔가 상상한다면 그게 꼭 어떤 물리 법칙을 반드시 따라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좀 더 유용한 디퓨전 프로세스를 상상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의 디퓨전 프로세스를 상상할 건데 어떤 거냐면 아까처럼 똑같이 가우시안 노이즈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처럼 데이터가 막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막 이렇게 도망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감쇄적인 작용을 하는 텀을 이 앞에 추가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린 것과 같이 이제 데이터의 확률 분포가 퍼지긴 퍼지는데 이렇게 좌우로 무한대로 향해서 도망가지 않고 점점 그 원점 근처로 모이려고 하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원점 근처로 모이려고 하는 힘과 그다음에 그 가우시안 노이즈에 의해서 퍼지려고 하는 힘이 균형을 그러니까 그 둘이 싸우면서 이렇게 디퓨전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럼 이 경우에는 t가 무한대, 시간이 무한대로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확산 현상이 반복되더라도 이 랜덤 베리어블, 이 변수들의, 이 점들의 분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 스포일러가 있지만 사실 이런 종류의 우리가 디퓨전 프로세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아주 오랫동안 이 디퓨전 프로세스를 수행하면 이 랜덤 베리어블의 분포가 가우시안,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수렴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요걸 확인하는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xt-1이 예를 들어서 먼저 xt-1이 이미 이 가우시안인 상태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xt-1에 이미 그 평균이 0이고 코베리언스가 아이덴티티인 분포에 수렴을 했다고 생각하면은 이 xt-1과 엡실론이 같은 랜덤 베리어블인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무는 수렴해 있는 상태가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처럼 이렇게 무한대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서 확률 모형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예시를 이제 좀 더 흥미로운 이제 2D 이그젬플을 그려보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래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체커보드라고 하죠. 이런 체스판 같이 생긴 무늬를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 이런 디스트리뷰션에 방금 설명드린 그 디퓨전 프로세스를 이제 반복해서 적용하면은 이제 궁극적으로 이렇게 원점 근처에 몰려있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과 유사한 형태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이
경계가 흐릿해지는 게 이제 퍼지는 그런 가우시안 노이즈의 효과인데, 대신에 원점 근처로 모이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확률 분포에 해당하는 샘플들도 그렇게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디퓨전을 진행시킬 때, 그럼 이 시그마를 얼마나 크게 할 거냐, 아까 내가 넣어주는 그 가우시안 노이즈의 크기를 얼마나 강하게 할 거냐라는 게 이제 당연히 일종의 친숙한 용어로 말해서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잘 정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고, 이제 전체 과정 내내 고정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보통 1보다 작다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벌써 사실 아까는 무한대를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한 5번 한 건가요? 5번 했는데 벌써 꽤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상당히 가까운 모양이 된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확률 모델을 만들 건데, 아까 말씀드렸을 때 gain이라든지 VA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많은 확률 모형들이 결국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온 샘플을 기선형 변환을 통해서 우리 데이터의 분포로 보내는 그런 식으로 많이 포뮬레이션이 됐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우리가 그런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우시안 분포에서 샘플을 한 어떤 랜덤 벡터를 어떤 딥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죠. 딥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시켜가지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으로 보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제너레이터 스타일의 샘플러를 한번 여기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점이 그냥 랜덤 가우시안 노이즈로 이렇게 랜덤 노이즈 벡터들을 만들고, 이거를 어떤 딥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시키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데이터 샘플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디퓨전을 통해서 결국 가우시안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 디퓨전을 거꾸로 거슬러서 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를 생각을 할 건데, 딥 뉴럴 네트워크로 하여금 여기 있는 빨간 점이 주어졌을 때 여기 있는 노란색 점으로 보내는 작업을 수행하고 싶은 것이죠. 원래는 노란색 점이 디퓨전 돼서 빨간색이 됐다고 했을 때요, 그 디퓨전을 거슬러서 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디퓨전을 근데 이제 거슬러 간다고 했을 때 이 빨간 점에 도달할 수 있는 그 X4들이 하나가 아닐 거잖아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가우시안 노이즈도 적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슬러 올라갈 때 그 답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률 분포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간 인덱스 노테이션을 이제 일관되게 쓸 건데, 제로가 붙어 있으면은 우리 트레이닝 데이터, 우리가 실제로 관측한 데이터라는 뜻이고요. 이제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디퓨전이 많이 됐다. 그다음에 라지 t면은 디퓨전을 우리가 사전에 정해진 수만큼 끝까지 했다, 이렇게 볼 겁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라지 t가 5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몰 t는 그 사이에 있는 인덱스를 말하는 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큰 XT에 기분했을 때 XT-1의 확률이니까 이제 디퓨전 노이즈가 들어있는 것을 봤을 때 다시 원래 것을 원상복구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델링하고 싶기 때문에 이 분포가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확률 분포가 될 것이고, 이것을 일단은 간단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가우시안 분포로 근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XT를 봤을 때 XT-1이 나올 확률 분포를 우리가 가우시안으로 모델링을 할 건데, 일단 평균만 러닝을 해주는 세팅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산까지 러닝하는 경우가 러닝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보통 뉴머리컬하게 불안정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만 러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러닝이 됐다고 치면 샘플링을 우리가 원하는 그 제너러티브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이 이 각 타임스텝마다 하나씩
이 스몰 t마다 하나씩 만들어졌다고 하면 총 5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5개 만들어졌다면은 그거를 반복적으로 적용시키면서,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점에서 가우시안에서 샘플을 뽑은 다음에 방금 만들었던 확률 모형을 순차적으로 태워가면서 한 칸씩 전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XT가 주어졌을 때 XT-1을 뽑고 그것을 이제 반복해서 적용해서 5번 적용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샘플까지 우리 학습 데이터와 비슷한 분포를 갖는 그 샘플들까지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세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DDPM의 철학을 가장 단순하고 나이브하게 요약해서 보여드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했을 때 문제가 당연히 이제 제일 단순하게 보여드린 거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뭐 사실 문제 더 많겠지만 몇 가지만 보면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지금 확률 분포를 각 타임스텝마다 하나씩 만들어줘야 된다 했으니까 그 라지 T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뉴럴 네트워크 뭐 보통은 하나 만들기도 되게 번거롭고 귀찮은 일인데 거의 이제 시간 개수만큼 만들어준다니까 너무 많은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시간이 무한대로 가야지 이제 가우시안하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이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5번만 하면은 가우시안하고 사실은 이제 오차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주는 확률 모형도 일단 가우시안으로 모델링을 하긴 했지만 실제 그 값이 가는 실제 분포는 아마 가우시안이 아닐 거고 0, 1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DDPM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DDPM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모델은 방금 보여드린 데이터를 디퓨전 시키는 스텝과 그것을 원상복구시키는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디퓨전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거쳐서 노이즈를 넣고 원점 근처로 당기는 프로세스를 포워드 프로세스라고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포워드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시간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제가 인덱스를 많이 붙이고요. 그래서 포워드 프로세스 아까 보여드린 그 식을 써보면은 이렇게 그걸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나타낸 것일 뿐인데 이제 이렇게 주어지고 이제 타임 스텝이 너무 적으면은 이게 가우시안으로 충분히 수렴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수의 타임 스텝을 일반적으로 적용해 줍니다. DDPM 사실 이 뒤에는 이 타임 스텝을 줄이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있었지만은 오늘 설명드릴 것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니까 기본적인 형태에서는 1000스텝이라는 이제 굉장히 긴 타임 스텝을 적용해 주게 되고 대신에 그 한 번 한 번에 들어가는 노이즈는 작게 그렇게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와 가까운 부분에서는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갈수록 이신 거죠. 왼쪽에 진짜 데이터로 가까울수록 그 노이즈를 더 작게 주고 그 오른쪽으로 올수록 그러니까 가우시안 분포에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노이즈를 조금 더 넉넉하게 넣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리언스는 이제 스몰 t가 변하면서 이렇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제 바꿔주게 되는데 딥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동안에는 이 값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값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포워드 프로세스는 어떻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일종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맨 왼쪽이 저희가 주어진 데이터면은 이제 그 샘플러가 학습해야 될 이런 노이즈가 섞여 있는 데이터들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장 사실 흥미로운 부분은 그거를 어떻게 원상복구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 거냐가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고, 그래서 리버스 프로세스에서는 이제 라지 T에서부터 다시 0으로 돌아오면서 줄어들면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그 이니셜 랜덤 노이즈를 뽑고요. 그 다음에 어떤 뉴럴 네트워크로 파라미터라이즈 된 이 분포를 따라서 디노이징 스텝을 이제 이 디퓨전을 거슬러 올라가는 스텝을 적용할 건데 거기서 평균을 딥 뉴럴 네트워크로 만들어 줄 거고요.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분산을
포워드 프로세스에 분산하고 똑같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래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저자들도 여러 가지 초이스를 해봤는데 그냥 이렇게 해도 무난히 잘 되더라라는 것이고, 이제 사실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 모델을 이렇게 그냥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트레이닝할 파라미터 하나 줄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고정해 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또 재밌는 점은, 이렇게 하면은 사실 타임스텝마다 뉴럴 네트워크를 하나씩 따로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원래는 이제 다 따로따로인 확률 분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타임스텝을 1000개나 쓴다고 했으면은 사실 뉴럴 네트워크를 1000개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게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힘든 일이니까 약간 이제 꾀를 내서 뉴럴 네트워크에 시간을 같이 입력으로 받게 뉴럴 네트워크를 설계를 해줍니다. 저는 이제 이 계열 모델, 이렇게 DDPM과 그 전신이 되는 모델들 봤을 때 이게 가장 좀 흥미로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우리가 그 전까지는 그냥 이제 확률 모델이라고 하면은 딱 어떤 그냥 데이터의 확률 분포 바로 모델링 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DDPM과 이 시점부터는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에 시간 요소를 같이 넣어줘서 뉴럴 네트워크 시간을 입력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뉴럴 네트워크가 t가 0이 들어오면은 0번째의 0번째 그 디노이징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뮤를 나타내게 되고, 그건 t가 0보다 큰 다른 값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노이즈가 낀 샘플에 대한 뮤를 학습하게 돼서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로도 여러 개의 확률 분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뉴럴 네트워크 구현에 대한 얘기는 자세히는 안 할 거지만, 이 t를 넣어줄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그 포지셔널 임베딩을 사용해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의 t가 사실 들어와도 이미의 t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셔널 임베딩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어떤 히든 레이어에 컨캣시키거나 더해주거나 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설계하고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생각을 해볼 텐데요. 방금 보여드린 나이브한 이그젬플에서는 이제 사실 뉴럴 네트워크가 과거 시점을 입력으로 받아서 다음 시점의 그 점의 위치에, 그러니까 디노이징 했을 때의 점의 위치의 평균을 모델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 이 뮤가 결국에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XT를 봤을 때 XT-1이 어디 있을지를 맞춰야 되니까 그 XT-1과 XT의 그 변위, 차이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저자들이 이렇게 주장한 건 아니고, 이제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방식으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다른 방식으로 파라메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아웃풋을 주어야 하는지를 설계를 하면은 더 좋아지는데, 그거에 대한 저의 의견이 있는데요. 일단 이 XT-1과 XT가 주어졌을 때 XT-1의 위치를 바로 맞추는 게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따가 소개해드릴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건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아주 조금 만큼의 노이즈를 넣어주기 때문에 XT-1과 XT 사이가 사실은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이즈 요만큼 넣어준 거랑 조금 더 넣어준 거랑 그 사이를 뉴럴 네트워크로 맞추라고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사람은 당연히 못하고 뉴럴 네트워크에게 너무 이제 근소한 차이를 맞추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XT-1도 그렇고 XT도 그렇고 사실 이 디퓨전 프로세스가 다 랜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매번 디퓨전을 시킬 때마다 결과물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XT-1도 왔다 갔다 매번 매 이터레이션마다 다른 값이고, XT도 매 이터레이션마다 다르게 되는 값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값, 네트워크가 입력받는 것, 출력하는 것, 이게 두 개가 다 학습 중간에 바뀌기 때문에 그런 학습의 분산, 변동성 측면에서도 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풀고 있는 디퓨전 프로세스의 성질을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그걸 좀 스마트하게 활용해서
네트워크를 설계를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트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디퓨전 프로세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몇 가지 노테이션을 도입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DDPM을 처음 이제 봤을 때 이 노테이션들이 너무 싫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시겠지만,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노테이션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그마 제곱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베타로 쓰게 되면은, 뭐 이렇게 살짝 바꿔서 쓰게 되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이제, 이게 일종의 고등학교 수학식으로 말하면 약간 점화식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사실 xt-1에다가 이 똑같은 식을 t를 하나씩 뺀 다음에 써가지고 여기다 넣을 수 있겠죠? 그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면은 t가 0부터 t 시점까지 그 관계식을 한 번에 쓸 수가 있을 텐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1부터 t까지의 베타를 한 번에 이제 곱한 이런 형태의 노테이션을 한태로 도입하면은 x0와 xt 사이의 관계식을 이렇게 바로 깔끔하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이 상수들을 여러분들께서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제 필요하실 때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이제 뭔가 시그마로부터 유도된 상수이고 이렇게 위에 바가 붙어 있으면은 시간이 1일 때부터 여태까지 누적된, 그러니까 곱해진 값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점화식 형태로 이 두 번째 식에 반복해서 대입해서 x0와, 그러니까 리얼 데이터죠. 리얼 데이터와 내 현재 그 노이즈가 섞여 있는 샘플 사이의 관계식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유도해 놓고 보면은 이게 그냥 평범한 선형 리니어한 이퀘이션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가 그 입력 데이터를 알고 어떤 특정 시점, 뭐 예를 들면 t가 3일 때를 보고 싶다, 아니면 t가 336일 때를 보고 싶다라고 그 t만 알면은, 그 다음에 이 시그마들은 사전에 다 정의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그마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을 그냥 바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우시안 노이즈 한 번만 계산하면은.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디퓨전 식은 이런 식의 이제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럼 이걸 이용해가지고 차라리 네트워크한테 xt랑 t-1 사이를 맞추라고 하는 게 아니라 x0와의 차이를 맞추라고 하면 어떨까? 이게 이제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노이즈를 프리딕션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문제 구조는 이렇습니다. 뉴럴 네트워크가 풀어야 되는 문제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섞여 있는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굉장히 노이즈가 많아서 뭔지 알아보기 힘든 정도인데, xt가 노이즈가 섞여 있는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뉴럴 네트워크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얼마만큼이 노이즈이냐를 예측하도록 뉴럴 네트워크에게 풀어야 되는 문제를 줍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그 데이터에다가 디퓨전 프로세스를 적용을 할 건데, 어차피 스몰 t 스텝까지 적용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걸 아까 보여드린 식으로 한 번에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럼 그 한 번에 계산을 하면은 어차피 x0와 차이가 나는 x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커럽션 노이즈가 들어간 부분이 이렇게 하나의 텀으로 잘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한테 우리가 뭘 시키는 거냐면은 이 xt를 봤을 때 엡실론을 맞춰라 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거 마치 이제 리그레션 문제처럼 취급을 해가지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커럽션 되어 있는 데이터와 이 커럽션 되어 있는 이 타임 스텝이 얼마인지를 네트워크한테 인풋으로 주고요. 이 네트워크 그리고 이 XT를 커럽션 시킬 때 사용했던 실제 노이즈가 있겠죠. 그게 이제 요 실제 노이즈가 여기에 들어간 노이즈인데, 이 노이즈가 얼마였는지를 맞추도록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더 좋더라라는 것이 이제 DDPM을 실제로 잘 작동하게 하는데 이제 핵심적인 트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T와 T-1의 차이를 다이렉트하게 모델링하는 것보다 더
쉽고 성능이 실제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의 이제 구조를 한번 잘 보시면은,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디노이징 오토엔코더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원래 원본 데이터가 있고, 원본 데이터를 커럽션 시킨 노이즈를 넣은 데이터가 있고요. 그럼 이제 노이즈가 넣은 데이터가 있을 때 사실 원본 데이터를 다시 맞추라고 하는 게 디노이징 오토엔코더잖아요. 근데 뭐 보통 그런 경우에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기 때문에 그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사실 이제 엡실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바로 엡실론을 내게 되고, 진짜 엡실론, 그러니까 진짜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리컨스트럭션 에러와의 차이를 미니마이즈 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디노이징 오토엔코더처럼 마치 이제 노이즈가 들어있는 샘플을 받았을 때 이걸 디노이징 하라는 태스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XT가 들어왔을 때 만약에 엡실론을 맞추게 되면은 이 식에 의해서 엡실론을 다시 빼주면 X0를 복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엡실론을 맞춘다는 거는 X0를 맞춘다는 거나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이제 디노이징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알고리즘 이름에 디노이징이 들어가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만들고 나니까 사실 우리 원래 목표는 X0를 만드는 거였잖아요. X0를 샘플링 해내는 게 목표인데, XT를 알면은 아까 엡실론을 맞추는 모델을 학습했다고 했으니까 X0를 만들면은 바로 그럼 한 번의 문제 해결이네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샘플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엡실론을 잘 학습을 했으면은, 그래서 방금 우리가 봤던 식에다가 그 엡실론 자리에 모델의 아웃풋을 넣고요. 잘 이항해서 계산하면 X0를 바로 구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번만 계산하면 뭐 아주 나쁘지는 않겠지만은 이거보다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에서 정확도나 그 X0의 퀄리티를 더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이 여러 타임 스텝에 대해서 쭉 순차적으로 디퓨전을 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에 바로 X0로 오려고 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X0까지 내려가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아무래도 한 번에 이렇게 오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넘어오면서 리파인된 샘플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X0로 한 번에 가지 말고 XT-1로 살짝 갈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XT를 알고 이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도 사실, 죄송합니다. XT를 알고 모델로부터 나온 엡실론을 알면은 사실 아까 X0를 아는 거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샘플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XT와 X0의 컨디셔닝 했을 때 XT-1에서 샘플링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과정을 T-1을 이제 하나씩 줄여가면서 계속 반복을 하면서 실제로 샘플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분포를 어떻게 나타내느냐에 따라서는 다양한 파라메트라이제이션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논문에서 사용했고 실제로 제일 잘 되는 이제 초이스는 보시는 다소 복잡한 형태의 식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일견 합리적인 초이스라고 생각이 드는 게, XT와 XT-1의 이제 한 스텝 간의 디퓨전 관계인데, 그 디퓨전 관계식이 이제 아래와 같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식에, 일단 노이즈 텀을 무시하고 XT-1에다가, 죄송합니다. XT-1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XT에다가, 위에 식을 이제 대입하면은, 이제 대략 유사한, 요 앞부분에 대해서는 대략 유사한 꼴이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시그마 세타는 이제 저희가 샘플링 하는 모델을 설정할 때 이제 그냥 베리언스를 학습 안 하고 이걸로 그냥 주겠다라고 하는 초이스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사실 요 식도 아마 제 생각에 외우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사실 논문에 적혀 있고 보통 코드에 적혀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보고 참고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의미 정도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XT에서 X0까지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게 목표인데 한 번에 가지 말자. 한 번에 가면 이제 너무 멀리 뛰다가 잘못 갈 수가 있으니까
조금씩 가자는 거고, XT에서 XT-1로 가자. 근데 우리가 이제 모델은 X0와의 차이를 계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X0와의 차이를 계산한 게 이제 엡실론 세타인데, 그러면은, 엡실론 세타를 만약에 바로 적용하면은, 그 X0로 바로 갈 테니까, 그 앞에 뭔가를 곱해서 그 정도를 낮춰줘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엡실론은 X0와의 차이인데, X0와의 차이보다 작은 수를 곱해서 낮춰준 다음에 그만큼 스텝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 그러니까, 데이터를 방금 보여드린 디퓨전 프로세스를 통해서 노이즈가 섞인 샘플을 만들고 그 샘플을 다시 복원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 건데 한 스텝 복원하는 건 너무 어렵고 오히려 원점까지 그러니까 X0 원래 샘플까지 복원하는 그런 모델을 만든 다음에 방금 보여드린 다소 복잡하게 생긴 샘플링식을 통해서 XT부터 X0까지 한 스텝씩 이동해 오는 것이 DDPM인데요. 처음 제안됐을 때부터 굉장히 이제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이파 10에 대해서 생성한 샘플들의 성능인데, 이제 다양한 제안되어 있던 제너레티브 모델들이 이제 목록에 있는데, 그 와중에서 당시에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준 걸 볼 수 있고요. 제너레티브 모델의 성능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드리자면은,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Fractured Inception Distance가 사실상의 표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ID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FID는 이제 작을수록 좋은 숫자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스타일겐이 이렇게 좋았고, 그것과 거의 필적하는 수준의 숫자를 이제 DDPM이 이제 달성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ID는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프리트레인된 인셉션 V3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이미지들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모델이 생성한 샘플에 집합하고 진짜 데이터에 집합하고 다 레이턴트 스페이스 벡터로 인코딩을 시키고요. 각각을 가우시안으로 피팅합니다. 그 두 개의 가우시안 사이에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보게 되는데 바서시타인 디스턴스라고 하는 매트릭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결과들을 더 보여드릴 텐데, 이제 DDPM이 아까 보신 것처럼 랜덤 노이즈, 랜덤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출발해서 여러 스텝을 거쳐가면서 최종적으로 선명하고 데이터와 유사한 샘플을 생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겐이나 VA와는 살짝 다른 구석이 있습니다. 어떤 게 다르지 느끼고 계시겠지만, 겐이나 VA에서는 시작할 때만 노이즈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스텝에서만 그러니까 시작만 노이즈에서 하고 그 뒤로는 계속 딥 뉴럴 네트워크를 거쳐서 샘플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 사이에는 추가로 들어가는 노이즈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베리셔널 오토엔코더의 디코더 내부에서는 더 이상 이제 노이즈가 추가되진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DDPM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 되는 도중에 각 타임 스텝마다 노이즈가 조금씩이지만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제너레이터 스타일의 그런 샘플링 방법들과는 다른 점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한 재미있는 실험인데, 일단은 첫 번째 그림부터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이 샘플링이 시작되는 랜덤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우시안 랜덤 벡터라서 완전 이제 순수한 노이즈인 것인데, 요렇게 딱 고정된 하나의 노이즈로부터 출발해서 샘플링을 돌렸을 때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사람 얼굴 사진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걔는 이렇지 않거든요. 걔는 하나의 노이즈가 들어가면은 정확하게 같은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DDPM은 요 타임 스텝마다 노이즈가 계속
조금씩 들어가는데 그 시그마가 굉장히 작아서 사실 진짜 조금이긴 한데 그거를 막 1000번씩이나 더해주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초반에 이제 1000번씩 더해주다 보니까 이제 다르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네트워크도 그 뉴럴 네트워크 인퍼런스도 사실 1000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랜덤 노이즈로도 세 가지 다른 사람 얼굴이 생성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샘플링을 할 때 그 출발점을 설명할게요. 여기서는 지금 같은 랜덤 벡터로부터 출발했다면은 그 랜덤 벡터로부터 250번 정도 인퍼런스 샘플링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을 고정해 놓고 세 가지 다른 랜덤 시드로 생성을 수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전체 1000번의 랜덤 노이즈가 들어가는 스텝이 있는데 앞에 250번을 일단 진행을 시키고 뒤에 750번만 각자 따로따로 생성해라라고 했을 때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일단 안경 썼다는 사실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뭔가 1000번 중에 앞부분 250번을 공유하도록 했더니 그 샘플이 뭔가 전체적 어떤 하이 레벨의 어떤 속성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그 공유되는 지점을 고정되는 그 랜덤 노이즈 벡터를 점점 더 데이터에 가깝게 보낼수록 생성되는 데이터에서 공유되는 부분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추론할 수 있냐면은 DDPM이 샘플을 생성하는 이 패스 중에서 앞부분 그러니까 노이즈와 가까운 부분에서 어떤 전체적인 윤곽이나 전체적인 개형 같은 것이 정해진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뒤로 갈수록 이렇게 세세한 디테일,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선 피부 톤이 살짝 달라지고요. 여기서는 이제 손의 모양 같은 게 이제 살짝 달라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세세한 디테일이 나중에 가서 정해진다 이런 것들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보여드린 표에서는 괜히 뭐 스타일겐보다 이제 아주 FID 자체로만 봤을 때는 뭐 아주 더 낮진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대에 개선된 DDPM의 후속 논문들에서는 많이 개선이 되어서 실제로 저거보다 낮은 숫자를 달성하기도 했고 DDPM이 사람들이 더 좋은 샘플러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는 모드 콜랩스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로버스트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겐 같은 경우에 많이 잘 아시겠지만은 모드 콜랩스, 그러니까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를 다 잘 커버해서 생성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꽂힌 특정한 유형의 샘플만 아주 선명하게 생성을 하고, 또 사람들은 그걸 보고 선명하다라고 이제 감탄을 하지만 이제 몇 번 해보면 맨날 똑같은 게 나오네라고 생각하는 게 모드 콜랩스인 거죠. 근데 이제 겐 모델과 디퓨전 모델의 다이버시티를 비교한 실험인데요. 이제 맨 오른쪽이 진짜 트레이닝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진짜 트레이닝 데이터는 이제 예를 들면 햄버거, 홍합, 뭐 타조 하면 굉장히 다양한 각도의 다양한 사진들이 있는데요. 맨 왼쪽은 당시 이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겐에서 나온 샘플들입니다. 타조 사진 하면은 이제 거의 유사한 각도에서 찍은 타조 사진만 나오고, 홍학 사진도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군집을 이루고 있는 사진만 나오죠. 반면에 이제 디퓨전 모델에서 나온 게 이제 가운데 사진인데,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타조 사진이 얻어지고, 홍학도 다양한 각도에서, 햄버거나 뭐 물고기는 그래도 다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네, 햄버거 사진은 상당히 이제 다양하게 나오는 그런, 어쨌든 이제 겐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찰을 했고, 이제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각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출발한 디퓨전 트레젝토리로부터 학습을 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정말로 골고루 다 보는 것이고, 반면에 걔는 일단은 제너레이터가 랜덤 노이즈로부터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학습 데이터를 전체 커버할 거라는 보장을 하기가, 그러니까 학습의 메커니즘상 디퓨전 모델이 그런 것이 보장되기가 좀 더 용이한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습 과정도 굉장히 안정적인 편이고요. 겐 같은 경우에는 막 이게 발산하거나 하는 종류의 문제 때문에 학습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하이퍼파라미터 튜닝이나 테크닉을 제안을 해왔는데, 디퓨전 모델은 그런 게 없이, 왜냐면은 그 한 스텝에서
학습되는 불안정성이나 변동성이 더 적다고 뭐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논의에 더해서 이제 DDPM이 성공하게 된 원인들, 왜 이게 이제 잘 될까, 물론 왜 잘 될까라는 거는 딥러닝의 어떤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지만은, 그래도 DDPM이 기존 알고리즘들보다 어떤 점이 더 좋았기에 잘 될까라는 거를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게 어떤 시기적으로나 아니면은 맥락적으로 DDPM이 되게 잘 될 법했다. 물론 저는 그 당시 그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이게 잘 되는 게 말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코멘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뉴럴 네트워크가 디노이징에 굉장히 강하다라는 게, 디노이징 태스크를 굉장히 잘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요 디노이징 태스크 자체에 관심이 있는 어떤 컴퓨터 비전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이 있으셨던 건데, 사실은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가 그런 걸 신비롭게도 잘 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던 건데요. 이제 제 왼쪽은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고, 이제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이제 노이즈를 추가한 이미지가 가운데 이미지입니다. 이거를 이제 디노이징하는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딥뉴럴 네트워크,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인퍼런스를 시켜보면은 거의 뭐 원본 이미지보다도 더 매끈한 이런 샘플이라기보다는 이제 디노이징을 해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좀 더 그렇던데, 이제 흑백 사진의 경우에 이렇게 노이즈가 조금 더 강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노이즈가 들어있는 사진이 들어와도 뉴럴 네트워크가 굉장히 선명하게 이렇게 잘 복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가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미지나 데이터에 있는 레귤러리티를 잘 배워서 그런 걸 이용해서 디노이징을 하는 게 잘 된다는 게, 사실은 이게 오버뷰가 2020년이고 훨씬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질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그거를 이제 사실 1000번 이 태스크를 수행하는 거죠. 그런 DDPM이 이제 잘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점이고, 그리고 이 디노이징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컴퓨터 비전 태스크로만 보면 굉장히 지엽적이고 그런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통계학적인 머신러닝에 굉장히 심오한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종류의 태스크였어요, 게다가. 그래서 이 디노이징이라는 작업이 데이터 분포의 그레디언트를 배우는 작업이다라는 게 사실 이제 2010년대부터 사람들이 이제 깨닫고 탐구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생각해보면 이것도 굉장히 당연한 게, 여기가 이제 데이터가 존재하는 그러니까 요 붉은 실선이 데이터가 존재하는 영역인데요. 데이터 존재하는 영역에서 노이즈를 줬다가, 그럼 이제 여기 빨간 점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원상 복구를 시켜라라고 학습을 하게 되면은 그 원상 복구시키는 그 화살표가 이렇게 데이터에서부터 먼 쪽으로부터 데이터가 있는 방향으로 가리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디노이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사실상 이 화살표들을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배운 화살표가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확률 밀도 함수의 그레디언트, 혹은 확률 밀도 함수의 이제 로그의 그레디언트라고 할 수가 있고, 사람들이 스코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 스코어 펑션을 이용하면은 또 샘플을 기가 막히게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사람들이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확률 분포의 그레디언트는 결국에는 데이터가 있을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를 계속해서 따라가면은 결국 확률이 되게 높은 곳에, 그런 말인즉슨 샘플이 되게 선명하거나 그럴듯한 곳에 안착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여드리는 GIF는 이제 뉴립스 2019년에 나와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열광했었던 모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데이터의 디노이징 하는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 확률 분포의 그레디언트를 배운 다음에 그 그레디언트를 이제 막 지금 이제 자글자글한 게 요 그레디언트를 따라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움직였더니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아주 선명한 이미지에 도달하더라.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사실 DDPM이라는 샘플링을 굉장히 잘하는 모델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자면은 DDPM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는, 저는 또 이렇게
문제를 스마트하게 쪼개서 풀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GAN이나 VA나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물론 뭐 뉴럴 네트워크 자체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로부터 하나의 데이터를 뉴럴 네트워크 하나를 통과시켜서 생성하려라는 이렇게 한 번에 짬 풀어라라는 식으로 이제 모델링이 되어 있었다면은 오늘 소개해드린 DDPM은 이것을 여러 단계로 풀어서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한 번에 가지 말고 오히려 다시 돌아와서 T-1로 갔다가 T-2로 갔다가 하는 식으로 한 단계씩 점진적으로 다가가라. 그 다음에 그 각각의 타임 스텝마다 따로따로 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훨씬 기존의 모델들보다 그 이점이 있지 않나. 근데 뭐 대신에 반대급부로는 사실 GAN 같으면 한 번에 풀었을 샘플링 문제를 1000번에 나눠서 푸는 거기 때문에 계산이 정말 무식하게 생각하면 1000배가 더 걸린다는 단점이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 계산이 오래 걸리는 거는 우리가 뭐 엔지니어링이든지 다른 연구를 해서 더 줄일 수 있는 건데 일단은 계산을 더 해서라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거에 이제 의미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어서 훨씬 이제 쉽게 쓸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빨라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이라는 작업 자체를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접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가져다주는 이득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도 GAN이나 그런 것도 뭐 프로그레시브 GAN이라고 해가지고 샘플을 한 번에 고해상도 이미지 생성하는 너무 어려우니까 뭐 4x4로 대충 생성하고 그다음에 8x8, 16x16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생성하는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성능이 얻어진다 이런 것들이 또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물론 이제 크기를 바꾼 건 아니지만 노이즈의 정도를 바꾼 그렇게 점진적으로 그런 문제를 만들어서 푼 게 또 좋은 아이디어이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것 아까 말씀드린 저는 타임 스텝을 넣는 게 특히 신기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이게 일종의 멀티태스크 러닝 같은 것을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가. 그래서 타임 스텝이 작은 T가 들어오면은 조금 선명한 이미지를 받아서 작동하는 디노이징하는 태스크를 푸는 것이고 큰 T가 들어오면은 더 노이즈가 많이 들어있는 이미지나 데이터를 디노이즈하는 그런 태스크인 건데 난이도가 다른 여러 태스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따로따로 풀지 말고 한 번에 풀었더니 일단은 뭐 계산적이나 뭐 메모리적으로 이슈가 있는 거를 넘어서서 성능적인 면에서도 이득이 있더라. 이제 이런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T=1일 때 배웠던 어떤 점과 T=5일 때 배웠던 어떤 그 특성이나 요소가 서로 공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미지에 공통된 구조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여러 타임 스텝에 걸쳐서 살짝 다른 노이즈 하에서 배우는 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었지 않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은 뭐 멀티태스크 러닝도 그렇고 그 문제를 나눠서 푸는 것도 그렇고 디노이징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뭐 사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그 머신러닝 커뮤니티 안에 다 어쨌든 있었던 아이디어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항상 아이디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그 공기 중에 있고 누구나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하나로 잘 모아서 만들고 그리고 또 이걸 이제 관통하는 하나의 이론으로 잘 아름답게 이제 만들어내는 게 되게 어렵고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DDPM의 작동 방식이나 DDPM에 대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질문 수식 관련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은데, 페이지 넘버는 잘 모르겠지만, 페이지 넘버 트레이닝 홀론 뉴럴넷 프레딕츠라는 제목이 달려있던 페이지였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이번 수식을 먼저 보면 저 엡실론이 스탠다드 가우시안
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맞습니다. 리파라메테라이제이션이 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3번 수식으로 넘어갈 때를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 엡실론 마이너스 엡실론 세타라는 저 수식이 잘 와닿지가 않아가지고요. 조금 더 설명을 구체화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하신 것이 맞고, 그래서 엡실론이 평균이 0이고 코베리언스가 아이덴티티인 그런 가우시안에서 나온 랜덤 벡터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랜덤 벡터를 맞추라고 지금 하는 그런 문제인 건데요. 이게 타겟이고 이게 모델이니까요. 이제 모델의 경우에 이게 뭐 그냥 아무 랜덤 벡터를 맞추라고 하는 것이 아닌 이유는 인풋으로 그 랜덤 벡터가 포함돼서 계산된 XT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XT가 사실 지금 그 내가 맞추고자 하는 랜덤 벡터를 가지고 있는 그걸 합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랜덤 벡터와 X0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온 XT를 입력으로 받았을 때 엡실론을 맞춰라 라는 포뮬레이션이니까 랜덤 노이즈를 맞추라는 리그레션 문제이긴 하나 자기에게 주어진 정보를 아주 잘 활용하면 맞출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아웃풋이 벡터 이미지 맞습니다. 디멘전에 맞는 그 벡터 형태로 아웃풋이 나오는 게 맞는 건가요? 예. 제가 그 부분을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미지를 다루는 경우에 그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로 아웃풋을 이미지로 낼 수 있는 유넷과 유사한 아키텍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백그라운드가 별로 없어서 좀 기본적인 거 여쭤본 것 같은데 답변 감사합니다. 네. 하고 들으면.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다음 이렇게 이미지에서 이렇게 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된 그 슬라이드가 있었는데요. 저게 저는 처음에 이거 이해할 때 노이즈가 그냥 픽셀별로 그냥 서로 IID로 더해지는 거라고 이해를 했는데, 뭔가 설명이 빨간색에 노란색 점, 그러니까 X5에 있는 빨간색 점이 뭐 X0에 있는 저 노란색 점이랑 뭔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뭐 필터링을 해서 마치 얘가 이렇게 또 연관을 준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제가 좀 잘못 이해를 한 건지. 그러니까 저는 픽셀별로 노이즈가 그냥 각각 독립적으로 더해진다라고 이해했는데 그게 맞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퓨전 모델이 결국에 이미지를 생성해내는데 그냥 무작위 이미지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특정 이미지를 생성하는 게 사실은 실무적으로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요거는 제가 약간 그림을 헷갈리게 이제 넣은 것 같은데 요거는 여기 보이시는 반짝반짝이는 점 하나가 데이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2D 데이터 상황에서 제가 시각화해 드리려고 했던 거라서 여기 있는 점이 이제 이미지 픽셀인 건 아니고, 이건 이제 데이터 인풋 스페이스가 2차원인 공간상에서 점들의 분포를 시각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했던 취지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이 점을 제가 그 디퓨전 프로세스를 시켰더니 이제 여기로 가더라. 혹은 이 점을 생성해서 이제 DDPM을 통해서 샘플링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 디퓨전을 거슬러 가더라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준비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미지에 대해서 만약에 진행될 때는 그래서 DDPM은 모든 차원별로 다 IID로 노이즈가 들어가는 것이 맞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로축이랑 세로축에 노이즈가 독립적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미지의 경우에는 각 픽셀별로 따로따로 랜덤하게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첫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는 태스크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성을 할 때, 그냥 랜덤 시드로부터 아무거나 생성하는, 것은 이제 보통 unconditional generation이라고 하고, 만약에 토끼
사진을 생성해줘, 뭐 고양이 사진을 생성해줘라는 거를 우리가 모델에게 알려줄 수 있으면 그거의 조건부로 생성하는 거니까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의도적으로 오늘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을 다루지 않았는데 저희 그 커리큘럼 중에 마지막 날에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과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연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로 해서 설명했던 제가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았는데요. 디퓨전 모델이 사실은 더 널리 쓰이고 더 많이 각광받게 된 이유는 그런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을 잘하기 때문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도 질문.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전 사실 이쪽 페이지식에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포워드 프로세스는 이제 컨디셔널 가우시안으로 이제 포뮬레이션이 되는데, 이 백워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우시안으로 가정하고, 유세타랑 뭐, 저긴 시그마는 모델링 안 했지만, 뭐, 제가 알기로는 시그마 세타도 모델링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거는 이제 왜 굳이 저렇게 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베이스로 써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뭐, 클로스 폼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애널리틱한 솔루션을 가지고 저렇게 백워드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 왜 저렇게 모델링을 해야 되는가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하나는 시그마가 작으면 가우시안에 가까워진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마가 큰 경우에 크면 클수록 가우시안으로부터 멀어지고 멀티모달해질 가능성도 있고 이제 뭐 모양이 이제 요 디스트리뷰션의 실제 모양이 그러니까 실제 XT를 봤을 때 XT-1을 보는 그 모양이 그런 모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요렇게 모델을 만들어 주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 이제 좀 바이어스가 있는 틀린 좋은 어프록시메이션이 아닌 그런 모델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이제 선행 연구가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 디퓨전 리커버리 라이클리우드 논문이 사실 그 문제를 어드레스를 하고 있는 논문이긴 한데 뭐 관심 있으시면 뭐 끝나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피겨가 디퓨전 리커버리 라이클리우드라고 하는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 왜냐면은 이게 타임 스텝 5번만 지금 디퓨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요 그림에서는 그런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가우시안하고 이제 좀 괴리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자기들은 모델링 잘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에너지 베이스 모델 테크닉을 써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발표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끝나고 또 기회가 있으니까 해주시면.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저희가 그냥 뭐 열심히 뭐 여기 있는 식을 공부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다들 연구하시거나 연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오픈 퀘스천이라든지 제가 보고 있는 흥미로운 지점이라든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코멘트를 하면서 마치려고 준비를 조금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치, 디퓨전 모델 오늘 소개해드린 논문이 벌써 2020년에 나왔고 2021년도 22년 되면서 이제 많은 각광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벌써 조금 다루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많이 풀리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프랙티컬하게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디퓨전 모델 인퍼런스를 더 빠르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디퓨전 프로세스를 설명드렸을 때 뭐 눈치채셨겠지만 디퓨전 프로세스가 지금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것도 좀 어떻게 생각하면 불편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뭔가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나 새로운 상황에 저자들이 실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에서 디퓨전 모델 돌리고자 할 때는 그럼 내가 시그마를 얼마로 정해줘야지 디퓨전이 잘 되는 거지? 이런 거 이제 사실은 명확한 답이 항상 있지 않은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신 질문하고 연관된 건데 사실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이 실제 유용성하고는 가장 이제 크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디퓨전 모델의 이 기본 포뮬레이션만 보면은 이게 굳이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을 더 잘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을 목표로 뭔가 옵티마이즈 하거나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을 더 잘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거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네,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이 그 에리어에서 또 해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마 이제 물리학 백그라운드거나 아니면 자연과학 쪽에 조금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 이런 게 흥미로우실 것 같은데, 지금 방금 설명드린 디퓨전 프로세스는 그냥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수많은 디퓨전 프로세스 중에 우리가 어떤 수학적인 유용성 때문에 고른 한 가지일 뿐이거든요. 근데 이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고, 혹은 꼭 디퓨전이 아니라도 다른 종류의 유사한 그런 물리학적인 프로세스를 제너러티브 모델에 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게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사실 어플리케이션으로 가면은 디퓨전 모델이 적용되는 분야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서두에 말씀드린 로봇 제어라든지 로봇 모션 생성이라든지 이런 분야도 이제 굉장히 재밌는 분야인 것 같고, 아마 자연과학에서 뭐 분자를 생성하거나 아니면은 랭귀지 모델을 어떻게 디퓨전 모델처럼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어플리케이션 도메인을 넓히는 방향으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퓨전 모델도 보통은 이제 굉장히 큰 모델을 하나를 트레이닝 하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뭐 개개인이나 혹은 어떤 큰 모델은 어떤 계산량이 많은 사람이 학습을 시켜서 그걸 공개를 하면 내가 그걸 받아서 살짝 어댑테이션 하거나 살짝 퍼스널라이즈 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도 되게 재밌는 것 같고, 사실은 워낙에 이제 또 수요가 많고 인기가 많다 보니까 거의 이제 디퓨전 모델을 이용해서 사진을 생성하는 분들은 이제 로라라고 해가지고 웨이트를 이렇게 로우 랭크 매트릭스를 더해서 살짝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이제 리서처가 아니고 그냥 머신러닝 전혀 모르는 아티스트인데도 그런 거를 사용하시거나 하는 것들이 요즘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제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니까 사실 이런 질문들에서 더 넘어서서, 왜냐면 다들 몇 년 전에는 괜히 막 그 모든 이미지 생성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몇 년 안 지나서 디퓨전 모델이 등장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완전 문제를 접근을 하는 게, 저는 이제 그런 머신러닝 안에서의 흐름들이 재밌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박사 초년생이시라고 하시면은 박사 졸업하실 때쯤에는 또 이것과 전혀 다른 뭔가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이 뭐가 될지도 굉장히 이제 재밌는 오픈 퀘스천인 것 같고, 그걸 만드는 분이 여러분이 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는 제가 보고 있는 좀 재밌는 포인트에 대해서 언급드리면서 이제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디퓨전 모델이 방금 언급한 여러 가지 오픈 퀘스천 중에서 리인포스먼트 러닝과는 어떻게 접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혹은 어떤 이론적인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게 또 최근에 약간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고 좀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잘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퓨전 모델이 샘플을 생성하는 그 프로세스를 RL 에이전트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 이렇게 이제 차례차례 샘플을 생성하는 과정을 마치 그 RL에서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를 푸는 거랑 유사하다고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봐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최근에 생성한 이 샘플이 나의 스테이트가 되고요. 타임 스텝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이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다음에 어떤 이미지로 디노이징을 할 거냐, 그런 게 이제 이 에이전트의 액션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결국에 다음에 어떤 샘플을 생성할 거냐라는 게 이제 확률적으로 주어지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이 디스트리뷰티브 폴리시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디퓨전 모델이 모델링하고 있는 그 샘플러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근데 이제 딱 이 xt-1을 만들기로 결정했으면 이게 어떤 변화가 생기거나 하지 않고 그냥 xt-1이 딱 잘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이나믹스나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는 그냥 아이덴티티다, 내가 딱 액션 한 대로 그대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잘 정의된 MDP 세팅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럼 또 이제 질문해 볼 수 있는 거는 근데 그럼 여기서 리워드가 뭐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 디퓨전 모델이 풀고 있는 문제는 리워드가 없는
그런 이미테이션 러닝, 그러니까 전문가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종류의 이미테이션 러닝, 그런 이미테이션 러닝이라 하는데 그런 문제를 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하나로 비헤이비어럴 클로닝이라고 하는 사실 개념과 디퓨전 모델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그런 렌즈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비헤이비어 클로닝은 말 그대로 전문가가 하는 행동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따라해라 라는 종류의 학습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전문가의 활동이라는 게 여기서는 별게 아니고 그 이미지를 그 디퓨전 프로세스를 통해서 노이즈를 넣은 다음에 그럼 그 순서를 뒤집으면은 그냥 이 이미지의 순서를 뒤집으면은 그냥 그걸 전문가의 트레젝토리라고 생각하고 모델한테 그걸 따라가라고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비헤이비어 클로닝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풀고 있는 것이라고 디퓨전 모델을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RL 에이전트고 이게 지금은 비헤이비어 클로닝을 한 거였다면은 RL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나 RL의 렌즈로 이 문제를 뭐 새롭게 해석하면 재밌는 게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하고 있고 사실 그 생각하고 있는 웍을 이번에 아직 진행 중이라서 유립스 워크샵에 제출해서 디퓨전 모델 워크샵에서 이제 다가오는 12월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아카이브에 이제 곧 올라갈 예정인데 그런 관심 부탁드리고 여기 공동 저자분들 중에 많은 분이 이번 여름 학교에 연사로 오시게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DDPM 관련해서 요약을 간단하게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바빌리스틱 모델링이 뭐냐라고 하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확률 분포를 찾는 것이고 그 확률 분포가 갖고 있는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것이죠. 그리고 디퓨전이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 나시네요. 그래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어떤 양이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우리는 그거를 확률 분포에 적용을 해서 제너러티브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DDPM이 뭐냐라고 하면은 추상적인 질문이지만 데이터에 디퓨전을 적용해서 노이즈가 섞여 있는 데이터를 그거의 시퀀스를 만들고 딥뉴럴 네트워크로 하여금 그 시퀀스를 다시 디노이징해서 원래 샘플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하는 그런 모형이 DDPM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DPM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퓨전은 특정한 종류의 디퓨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똑같은 식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아마 지금쯤 눈 감으시면 눈앞에 보이실 거라 생각이 들고 DDPM이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XT랑 T-1 차이만 예측하는 거는 힘들기 때문에 X0와의 차이를 예측하는 식으로 변형해서 만드는 트릭이 굉장히 주요했다. 그래서 엡실론 노이즈를 프리딕션 하는 문제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DPM이 샘플링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엡실론을 알면은 사실 X0로 바로 갈 수 있지만, 그렇게 가지 말고, XT-1, T-2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면 더 좋은 샘플이 얻어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DDPM이 왜 잘 되냐? 사실 왜 잘 되냐에 대해서 제가 오늘 나눠드린 말씀도 이론적으로 어떻게 딱 떨어지는 답인 건 아니고 이제 이런 각도들에서 이게 이제 잘 되는 것이 상당히 말이 된다. 그럼 잘 될 수 있다는 증거들이 기존에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학습 과정을 요약한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마무리 슬라이드로는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항상 그 페일리어 모드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다 잘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듣고 나면은 연구할 게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조금만 돌려보면은 뭔가 잘 안 되는 거를 알 수 있고 그럼 그 잘 안 되는 걸 왜 안 되지 하는 거에서부터 사실 연구가 출발하면은 되게 좋은데 그래서 마무리 슬라이드로 넣으려고 달리 3한테 생성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글자를 잘 못 써서 주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는 문. 그 글자나 손가락 같은 거 생성을 잘 못한다고 하죠.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